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추가 금리 인하 전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안정 여부를 더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리는 적절한 수준에 있으며 연준은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증권거래위원회의 권리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도지는 X의 계정을 개설하고 SEC 내 낭비, 권리 남용 등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SEC는 리플이 증권거래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분데스방크 독일 중앙은행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타격이 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요아임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보호주의 정책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2027년 독일 국내 총생산이 1.5% 감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회동이 보도됐습니다. 사우디 국영 SFA 통신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루비오 장관은 양국 관계 방안과 함께 최근 국제적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루비오 장관과 왕세자는 가자지구 휴전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 합의 이행에 양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현재 시간 18일 기준으로 미러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우크라 종전과 관련된 논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그록3를 현재 시간, 오늘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고요. 더불어서 코인 라이브 시간에서는 암호화폐 시황과 분석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에 좀 들어갔지만 이제 오늘 열릴 미국 시장 그리고 오늘 열릴 우리 시장도 함께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그록3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1시쯤 그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우리 장중이기 때문에 그록3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한테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그록3가 오늘 이제 오후 1시에 공개됩니다.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벼르고 벼렀던 그록3입니다. 사실은 오픈 AI를 같이 이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 이제 그록3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본인이 얼마 전에 오픈 AI를 사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록3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왜 오픈 AI를 사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록3를 공개하는지 궁금한데
사실은 이 그록3가 사실은 이 엔비디아의 이제 H200이 이 한 10만 개 정도가 이제 연산자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H200에 있던 그런 GPU가 한 10만 개 정도가 같이 있었고 슈퍼컴퓨터 2억 개가 이제 2억 시간이 같이 이렇게 연산자가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있던 거라서 많은 부분들이 했던 건데 그록2가의 한 10배 정도의 이제 그런 연산자들이 했던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해서 성능이 기대감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잘 나올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 나올지는 의문이고 그 전에 이제 그 오픈 AI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겠다고 했던 것들이 일종의 마케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사겠다고 진짜 의지가 있었던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오픈 AI 쪽도 이게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얘기를 하는 게 합성 데이터 및 자기 교정, 메커니즘 강화, 인간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합성 데이터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합성 데이터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합성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는데 이 AI가 자신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로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기 규정이라는 건 스스로 이제 교정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간의 피드백이라는 건 피드백을 이제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속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록3는 지금 나와 있는 AI 중에 정말 최강이 되는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잘 될지라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뭐 많은 부분들이 마케팅적으로 나와서 최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픈 AI를 넘어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록3도 제가 볼 때 넘어선다고 하는데 넘어설지 정말 의문인데 저는 그래도 한 10만 개 정도의 이제 GPU가 그동안 갈고 닦아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이제 이를 갈았다고 얘기를 하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015년에 오픈 AI를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2018년에 이제 창립 멤버로서 이제 지분을 처분하고 나오면서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3년에 X를 이제 인수해서 설립하고 나서 본인이 X로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건토 중례를 꿈꿨는데 X가 잘 안 되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면서 그록을 만들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록3는 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1시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가 될 거다라고 이제 머스크 CEO가 직접 코멘트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지금 챗 GPT의 대항마로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모델이 좀 나오게 될지는 오후장 안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록3가 나오고 나면 미국 시장 안에서 AI 시장의 좀 재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재편이 물론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AI가 여러 가지로 재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픈 AI가 선두를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원체 많은 사용자가 있고 한 3억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OS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익스플로러나 이런 거랑 비슷하고 이제 크롬이 이제 그동안 익스플로러가 쓰는 부분을 많이 따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오픈 AI도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얼마를 책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유료이기 때문에 그록이 얼마 정도를 할지는 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무료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실 언제까지 무료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정책이 얼마냐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 편리하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불편해요. 이건 이제 명령어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근데 오픈 AI처럼 편한 게 별로 없어요. 딥시크도 사실은 편리하다고 하는데 명령어를 너무 많이 넣어야 돼요. R1이나 이런 것들을 명령어도 많이 넣어야 되고 사실은 용어 같은 것들도 한글 사용화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 쓰는 부분도 불편합니다. 오픈 AI처럼.
그러니까 유료화가 되더라도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편리화가 되고 최적화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최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픈 AI를 따라잡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데 저 추론 모델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따라갈지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안에서는 오픈 AI가 선두를 계속해서 좀 지키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머스크가 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오후장 안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는 하드웨어에서 비용단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킬러 콘텐츠가 좀 더 활발하게 좀 개발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워렌 버핏 자산 13F 보고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공개되고 나서 그날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 네네. 주가가 좀 차별화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애플이 그나마 좀 매도를 멈췄다, 네네네. 애플 매도 멈췄다라는 소식 속에서 그나마 좀 방어해 주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이 용어를 좀 일단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3F가 무슨 뜻인가? 뭐 13층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네. 거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할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3F는 SEC 폼이라는 뜻이고 이제 13F는 이제 이게 1억 달러 이상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보고하는 보고서를 내역을 이제 보고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투자 기관, 헤지 펀드나 뮤추얼 펀드, 연기금 등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 때 보고하라는 건데 뭐 워렌 버핏이나 버크셔 해서웨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브리치 워터나 블랙록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보고하냐라는 건 최대 보유 종목,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보유한 신규 투자 종목이나 매도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보유 지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이제 사고 판 거는 저도 궁금하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궁금합니다. 이분하고 식사하는 것들은 이제 뭐 판매가 될 정도로 그쵸.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유명한데 이제 올해는 이분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뭘 팔았는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제 매년 분기마다 이분이 사고 팔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하루 이제 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토픽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올해는 뭘 팔았는지는 이제 올해 이제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뉴스가 됐는데 이가은 아나운서는 이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이제 보통 이제 모르셨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쨌든 은행주를 많이 파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을 갖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셨고 애플은 한 28% 정도 보유하셨고 3억 달러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은행주를 많이 파셨고요. 올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각을 많이 하신 건 은행주를 많이 매각하셨고 새로 사신 거는 맥주를 갖고 있는 그 코스텔리오션 브랜드 주를 이제 사실은 이제 배당 성향 때문에 이제 새로 신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분 확대하신 건 기본적으로 이제 라디오주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독특한 건 그 피자주를 맞아요. 피자주를 도미노 도미노 피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도미노 피자를 이분이 별로 안 가지셨어요. 고가라고 그냥 안 가지고 계셨는데 도미노 피자를 새롭게 이제 지분을 확대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독특하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셨고 배당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채롭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지분 확대를 하셨다라는 걸 가시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셨다는 게 이제 이채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F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이제 투자 잘하는 분들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구성 종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억 달러 이상 이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도 이제 SEC에 내역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은 매도를 멈췄어요. 매도를 스탑했고 은행주는 대거 처분을 했는데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경기 둔화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단 배당주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경기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배당주 위주의 이제 약간 안정적으로 이제 좀 약간 지켜보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좀 지켜보고 좀 이렇게 돈을 좀 갖고 있다가 이번 분기는 좀 지켜보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좀 약간 지켜보라는 약간 신호 같습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니까 핵심 자산 같은 걸 유지하면서 이제 좀 약간 전략적으로 투자를 좀 지속하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라는 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장기적인 거는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거라보다는 한 텀 쉬어가라. 약간 이런 메시지 같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가 막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안정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네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글로벌 큰손들은 M7 종목들 비중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외신 보도를 보면 이제 M7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거의 끝물에 왔다라는 시각들도 네네네. 있는데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아요. 고평가돼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여기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일부 종목은 아직 올라갈 여력이 조금 있는 것 같긴 룸이 합니다. 있다. 예, 룸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고평가돼 있는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실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보다는 미국이 상승 여력이 좀 있고 계속 매그니피션트뿐만 아니라 뭐 빅테크 주식 같은 것들에 대한 여력이 돈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돈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력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아무래도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건 아직 사실입니다. 네. 일단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빠르게 오른 감이 있어서 당분간 조정을 거치는 것일지 아니면 외신 보도처럼 실제적으로 M7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좀 끝물에 남아있는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신의 눈입니다. 이렇게 단어만 보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건가요? 신의 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비아디에 관련된 눈입니다. 사실은 이게 비아디가 신의 눈이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냈는데 저가에도 사실은 이 기술력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ADAS라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나오고 있는데 21개의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시거리라고 해서 1,300만 원에도 이제 자율주행에 냈습니다. 최첨단 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대중화를 했는데 비용 절감의 센서를 해서 자체 개발해서 한 대당 20만 원을 절감했던 겁니다. 엔비디아 및 모멘트 기술을 활용했고요. 세 가지 등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파일럿이 100이라고 해서 12개 카메라 5개 레이더에 12개의 초음파 센서를 했고요. 엔비디아 오린을 탑재해서 고속도로에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파일럿 100에는 이제 이런 걸 했고 고속도로 주행을 했고 차로 변경해서 원격 주차를 했고요. 2,900원 15번 미안 미대를 모델을 적용했고 디파일럿 100에는 한 개의 레이더에 13개의 15개의 이제 레이더를 했고 12개 초음파 센서를 했고요.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및 덴자 브랜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파일럿 600이라고 해서 이제 최상급 모델에는 이렇게 해서 3개의 레이더와 12개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와 12개 초음파 센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개 이상의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의 눈이라는 모델은 사실은 거의 공짜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에 되는 12,000달러 정도 되는 외에만 주던 것들을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BYD는 사실은 개념을 완전히 파괴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랑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저는 빅테크의 개념을 BYD는 완전히 파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저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원래 이런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테슬라가 FSD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한 4,5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65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거나 혹은 이제 월로 이제 99달러 정도를 계속 내야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비아디는 이걸 이제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네. 제공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이제 설 연휴 동안 공을 좀 쏘아 올리면서
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기세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로봇 쪽에서 보면 유니트리도 급작스럽게 올라오고 있고 비아디도 이번에는 이런 시스템을 공짜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놨으니까 이런 중국 기업들의 등장이 시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런 기술들을 막 주면서 비싸게 가격들을 막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싼 대가를 막 치른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중국들이 사실 이게 비싼 게 아니다. 기술은 비싼 게 아니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들이라는 개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딥시크뿐만 아니라 비아디가 사실 이렇게 주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나눠 쓰고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신의 눈은 사실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 기술이나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2천만 원대, 1,000만 원대 차량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000만 원대가 자율주행을 사실 상상도 못 하는 건데 이걸 하게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주차를 하는데 이걸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차량이 할 수 있다는 건 상상을 못 하던 건데 이런 걸 하게 됐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딥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딥시크를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3만 원대 쓰던 것들을 무료로 쓰게 되니까 오픈 AI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풀게 되는 거예요. 추론 모델들도 이제 하게 되고 개발자들도 많이 편해졌게 되거든요. 세상이 자꾸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룹도 지금 원래 하지 않던 것들을 서두르게 되고 제미나이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편해지게 됐으니까 세상이 점점 더 밝게 되는 겁니다. 그 개발자들도 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물론 이제 그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들은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증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밝은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우리 역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 좀 더 어떻게 좀 더 개발자들이 좋은 방향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간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사용하는 건 너무 이제 이득이고 좋은 일이지만, 네네. 반대로 이제 휴대폰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네네. 또 반대로 보면 이제 내가 어딜 가거나, 혹은 동선들도 공개될 네네. 수 있고, 취향도 공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요, 들긴 이 해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아무것도 된 게 없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나라의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공개되고 많이 스크롤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어요. 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꼭 중국에 대해서만 우리가 꼭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빅테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단은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네.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된다라는 네네네.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이번 키워드는 사용자 통제권입니다. 사용자 통제권 이렇게 단어만 봤을 때는 또 중국 생각나긴 하고요. 네. 이건 중국 단어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언컨센서스라고 이제 최근에 오픈 AI가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생긴 긍정적인 요소인데 사용자 통제권은 사실은 이제 오픈 AI나 AI가 나오면서 이 사용자 통제권을 AI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 통제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할지 AI가 결정할지를 누가 결정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철회 정보 접근권을 누가 가지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뭐 인적 검토를 하고 데이터 출력을 누가 하냐인데 이거를 AI가 그동안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투명성을 누가 가지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자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AI가 많이 가지다 보니까 우리의 이 권리를 AI가 가지면서 이거를 AI가 많이 가지다 보니까 출력을 누가 하고 접근을 누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많은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이름을 치고 자기 정보를 치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크롤링을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은 아나운서의 이름이나 이가은 아나운서의 정보나 이가은 아나운서 사용자나 그러니까 자기의 패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향. 가는 것들, 취향 이런 것들을 AI가 모으는 거예요. 스크롤링을 자기도 모르게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지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접근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접근권을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오픈 AI가 딥시크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 접근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예, 사용자에게. 그동안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좀 더 주겠다는 그런 접근권을 주겠다고 최근에 이제 오픈에 샘 올드만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주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런 부분들 그동안 안 줬는데 딥시크가 생기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 부분을 위험성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기업들은 몇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 오픈 AI, 자 그리고 구글, 엔트로픽 이런 기업들만 얘기합니다. MS는 오히려 딥시크를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만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안 떨어지는 기업들은 딥시크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크롤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권한을 다 네네네네. AI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좀 넘겨주는 형태로 갈 수 네네네. 있다라고 네, 정리할 맞습니다. 수 있을 네네네. 것 같고요. 그러면 오픈 AI의 이런 기조가 앞으로 향후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된다면 어떤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권이 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다음에 경쟁 구도가 여러 가지 변화가 되면서 세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논란이나 관리가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의 규제가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이제 변화가 좀 되면서 국가 간의 체계가 좀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기관에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정책 및 규제가 완벽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관이나 이게 오픈 AI 같은 데다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국가가 나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오픈 AI의 행보를 두고서 이게 살짝 정치적인 그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랑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도 의견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네네, 중립을 맞습니다. 잘 지키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편이라서 네네네.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좀 기조가 있었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치적인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건 맞고요. 오픈 AI뿐만 아니라 뭐 에타나 이런 부분도 다 정치적인 행보랑 맞습니다.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그 검열을 덜하는 거는 지금 행보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 올드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나서서 청문회에 나서고 있고요.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정확하게 보신 게 맞고요.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오픈 AI뿐만 아니라 지금 이 SNS 관련된 지금 언론가 지금 트럼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맞고요. 계속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출연하고 잘 고르셨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고 변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전반적인 사용자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애플 비전 프로 달라진다라는 주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AI 관련해서는 애플이 좀 뒤처졌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애플이 MR 헤드셋 관련해서 이 비전 프로를 AI 기능을 여기 비전 프로에 같이 담겠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기사를 좀 살펴봤을 때는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다가 AI 도구를 확장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이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좀 AI 쪽에서는 뒤처진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들과 협업에 나서게 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비전 프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베타 버전 출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4월에 일단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AI 기능이 들어가요. AI 기능이 좀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본적으로 아이폰 외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것 같고요. 공간 인텔리전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경험 개선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가입을 안 하고 게스트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쓸 수 있다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다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 AI 기능이 이제 추가된다는 게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공간 개념 여러 명이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많이 다르는 것 같고 비전 프로가 사실은 그 전에 약간 혹평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당근에 바로 샀자마자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되게 이제 정말 그 권토중례하면서 만들었던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이제 이게 나왔었는데 되게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OS 기능을 했고 애플이 여러 업데이트하면서 생성형 AI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쓰기랑 이제 제모지라는 기능을 넣고 이미지 플래그레이션을 넣고 사용자 경험 게스트 기능을 넣었으니까 이게 함께 쓰는 기능을 왜냐하면 애플은 혼자 쓰는 기능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함께 공간 개념을 넣어서 같이 쓰는 약간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은 그 메타가 글래스라는 기능을 넣으면서 앞서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애플이 함께 같이 쓰는 기능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늘 쓰는 기능을 넣었다가 이제 함께 공간의 개념을 만들어서 둘이 뭔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애플은 본인 말고는 쓸 수 없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게스트가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약간 특징적인.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요게 좀 근데 다만 쉬리는 이번에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멀티 유저라는 게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약간 제 말씀이 이제 쓰지 않는 분은 약간 이해가 안 될 텐데 애플은 꼭 뭔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게 이번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애플은 그동안 이제 충성도, 로열티에 대해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멀티 유저로서의 좀 기능도 네네. 추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이제 1월에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한 470만 원 요 정도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사용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혹평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AI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서 과연 이제 흥행을 좀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이제 여러 기업들 중에서 중국 기업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도 그렇고 네. 바이두도 그렇고 이제 AI 기술을 위해서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기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중국 진출하려면 AI를 이제 따르는 건 안 됩니다. 중국 진출할 때 알리바바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픈 AI랑 하거든요. AI를 이제 다른 나라는 오픈 AI랑 같이 하는데 중국은 꼭 들어갈 때 이제 그 중국 기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원래는 딥시크랑 하지 않을까라고 딥시크 제안을 받았었는데 딥시크가 상업화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 OS 쪽 경쟁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볼 때 발달돼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제 안쪽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볼 때 저는 안쪽에서 여러 가지 볼 때 딥시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딥시크가 여러 가지 상거래 부분에서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랑 다른 데가 계약을 돼 있다 보니까 딥시크가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랑은 이제 경쟁 구도다 보니까 이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불편한 거니까 딥시크를 선택 안 하고 중국에서 이제 알리바바를 선택한 것 같은데 알리바바랑 선택하고 나면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판매량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애플을 걱정하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세상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연예인 걱정과 애플 걱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렇게 애플의 전략이 뭐냐면 완벽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현대차랑 애플은 처음에 좀 이상하지만 쓰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나올 때는 좀 이상해요. 현대차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근데 쓰면 괜찮아요. 그런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약간 사용자가 약간 이게 길들여져 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전 받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예.
애플은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네. 빠져도 다음날 또 말아 올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애플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함께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캡틴 아메리카 캡틴입니다. 일단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디즈니가 그래도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1분기 매출 봤을 때 YY 플러스 5% 증가했고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달러를 좀 상회를 하게 되면서 순이익 봤을 때는 YY 대비해서 22.8% 넘게 증가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뭐 극장가에서 배급을 좀 많이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나왔었던 모아나2가 좀 흥행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캡틴 아메리카가 미국 주말 극장가에서 1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기사가 16일 날 현재 시간 기준 16일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어제 17일 날 대통령의 날로 휴장에 들어갔고 또 휴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시각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스코어를 정확하게 못 보고 왔는데 아마 1억 달러를 넘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근데 재밌는 건 최악의 평점을 평점이 최악의 평점. 그러니까 MCU라고 이제 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를 마블 시리즈 중에 있는데 요 마블 시리즈 중에 100분의 43을 이제 100분 점수를 매리는데 마이너스 43을 받았어요. 43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중에 시리즈가 많아요. 근데 이 시리즈 중에 43점이 최악이거든요. 최악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는데 요 시리즈가 60점이고 최악의 점수가 그동안 이제 엔트와 와스퍼가 48점이었거든요. 요게 최악의 점수였는데 요게 43점이에요. 근데 최근에 개봉한 그 대통령의 시리즈 중에는 거의 4등이에요. 4등. 4등이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높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1억 불 달러를 기록한 거는 최근 들어서는 최고고요. 이게 미스테리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캡틴의 근데 월트 디즈니의 최근에 주가를 좀 보고 싶은데 어제 이제 쉬어서 잘 모르겠는데 상승세가 미스테리하다고 미국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그러니까 그 최악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최악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캡틴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네이버 실관객 평점은 되게 높습니다. 9.55고요. 국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점이 국내에서도 엇갈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 관객 5일 연속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평점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평론가들 평점이거든요. 평론가 분들은 약간 이 매무새나 약간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깨부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통쾌하고 그래서 약간 근데 이게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통쾌하고 깨부수고 이런 것들은 물량 공세 이런 것들은 좀 재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매출은 8,850만 달러고요. 대통령달 하면 1억 달러는 무난히 돌파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된 것 같고 역대 기록을 보시면 이제 블랙팬서가 1위고 데드풀이 2위고 엔트와 와스퍼가 이제 그 3위입니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4위로 예상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약간 이 평점이 안 좋은 것들이 보통 이제 1, 2, 3, 4, 5위로 이제 보통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MCU도 보니까 평점이 안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순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전 세계 누적 수익이 1억 9,240만 달러로 많이 올랐네요. 네.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게 호조세를 좀 개선해서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는 조금 줄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평점이 일단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평들과 주가의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주가랑 괴리감이 있는 게 뭐냐면 주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스트리밍이랑 좀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영화관이기 때문에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주가는 사실은 스트리밍이랑 그 어떤 회원 가입 수랑 이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주가는 사실은 이제 그 오프라인에 있는 그 어떤 그
회원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극장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극장 박스 오피스하고는 약간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매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제 회원 수, 그 스트리밍 관계하고 이제 월트 디즈니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 놀러 가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관계, 요거랑 관계가 있지 영화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이제 스트리밍으로 오게 됐을 때 요게 얼마만큼 보느냐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극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요런 게 좀 상관관계가 좀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좀 있을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전 8시 기준이죠. 비트코인은 0.74%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95,000달러고요. 이더리움도 그리고 리플 역시도 앞서서 약 2시간 전보다 시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3% 넘게 오름세, 그리고 리플은 3%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65달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6주 연속 자금 유입을 끌어내고 끝내면서 6억 5,183만 달러의 대규모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하락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30일간 6.5%, 이더리움은 14.38% 하락했는데요. 블랙록의 IBIT는 409억 달러, 피델리티의 FBTC는 204억 달러의 순유입을 유지했지만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누적 유출액이 2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2,626만 달러가 유출되면서 피델리티의 펀드만이 1,165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약 5.94%를, 이더리움 ETF는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CNN은 이번 자금 유출이 단기 조정인지 장기 투자 심리 위축의 신호인지 논의가 필요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은 솔라나 기반 민코인 붕괴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리브라 스캠 사태로 투자자들이 민코인에서 이탈하면서 유틸리티 기반 토큰인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크 반데 포페는 솔라나의 민코인 카지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유틸리티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더리움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장기 보유 경향이 강화하고 또 계속해서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조만간 3,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또 유틸리티 기반 암호화폐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리플도 살펴봅니다. 3% 넘게 내렸죠. 2.65달러인데요. 우선 6.85달러 저항선 돌파에 실패, 리플은 추가 조정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2.68달러까지 하락했으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1% 감소했습니다. XRP 선물 시장에서는 미 결제 약정이 30일 동안 47% 감소했고 24시간 동안 650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또한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이 81%에서 78%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줄었습니다. 리플은 2월 7일부터 15일까지 26% 넘게 폭등했으나 2.85달러 저항선에서 강한 매도 압력을 받아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은 2.35달러고요. 이 지지점이 무너지게 된다면 1.96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2.85달러를 돌파하고 3.4달러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6.4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2월 14일 발생한 강세 크로스가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갖는 알트코인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오전 8시 기준이고요. 5% 넘게 내림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가격 우선 온체인 조작 의혹 그리고 밈코인 과열, 기술적인 약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그풀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신뢰가 하락했죠. 멜라니아 그리고 리브라 밈코인 사례가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펌프앤덤프 현상이 지속되면서 단기 투자자들의 이탈이 발생했었는데요. 솔라나 이더리움 거래상의 유동 감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량 감소 역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면서 110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180.50달러를 방어하게 된다면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주요 약세 신호인 MVRV, 즉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 데드 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도지코인은 0.33% 약보합 수준인데요.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도지의 해당 비율이 200일 이동 평균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최근 0.3달러까지 반등했으나 현재 그 밑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0.14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0.2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는 3.59%, 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체인링크 역시 1.8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익코인입니다. 8시 기준 1.49%, 2% 가까운 내림폭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발란체 살펴볼 텐데요. 0.37% 강보합 수준이고요. 이 아발란체가 25달러 지지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에 60% 이상 하락했으나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현재 27달러 저항선을 앞두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돌파 시에 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 25달러 지지선을 잃게 된다면 추가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27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스텔라 루멘 시바이누입니다. 우선 스텔라 같은 경우는 2%, 시바이누 1%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유입이 된다며 시가총액이 리플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이에 따라 최대 1,527%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은 1,000달러 투자 시에 시바이누 가격이 0.000274달러까지 상승하고 또 투자 가치가 16,27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시총은 2024년 상승장에서 87% 증가했지만 이후 49.6% 급락하면서 가격이 0.00016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0.00047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리플 수준의 시가총액에도 도달하려면 3배 이상의 성장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허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추천했다가 해당 암호화폐가 폭락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CNN에 따르면 밀레이는 자신의 X 계정에 솔라나 기반 밈코인 리브라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코인은 $5까지 급등했다가 몇 시간 만에 0.19달러를 폭락하면서 최고가 대비 무려 94%나 하락했습니다.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그는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몰랐으며 알게 된 후에 퍼뜨리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러그풀 사기 수법으로 지정했으며 초기 매수자들은 수백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이 사기성 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회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변호사들은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고요. 대통령실은 부패 방지청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치안 장관 역시 대통령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201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6차례의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만투곡스 사태, 그리고 ICO 거품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또 중국 채굴 금지, 루나 테라 사태,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적인 폭락 등의 사태 때문이었는데요. 대부분 80% 이상의 하락이 발생한 이후에 1에서 2년간의 약세장이 뒤따랐습니다. 2013년 비트코인은 $1,000를 돌파했으나 마운트곡스 거래소 문제로 2014년 $309 수준까지 70% 폭락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만 달러에 근접했으나 ICO 거품 붕괴로 2018년도 $3,122까지 84% 하락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4시간 만에 $9,000에서 $3,850로 50% 폭락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중국 채굴 금지로 $64,000에서 $30,000로 50% 하락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루나 사태로 2022년 $48,000에서 $16,300까지 66%나 미끄러졌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감기 이후 폭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위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024년 4분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15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기관 투자 확대에 나섰습니다. SEC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12억 8,800만 달러, 피델리티 비트코인 펀드에 2억 8,8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더리움 ETF에도 4억 7,6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 2분기 418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펀드 매입으로 암호화폐 ETF 시장에 진출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도 계획 중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변경하면서 비트코인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요. 캐나다 BMO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매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도 투자 확대를 발표하고 있죠. 전통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밈코인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논란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계층 구축을 제안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연구원 샘선은 내부자 주도의 사기를 막기 위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문제 인물을 공개적으로 배척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일부는 암호화폐 산업 지속을 위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지했지만 솔라나 공동 창립자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규칙 없이 감정적인 반응이 좌우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더 조던 피씨는 과거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비난받던 인물들이 관심을 이용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며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밈코인 시장에서 대규모 피해 사례가 늘면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관련 밈코인 트럼프 미디어 주식은 내부자 매도로 80% 넘게 하락했고 밀레이 대통령이 지지한 리브라는 내부자 현금화로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처벌 방식이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투자기업 메타플래닛이 2월 17일 비트코인 269개를 평균 9만 5천 달러에 매입하면서 2025년도까지 만 비트코인 보유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으로 총 2031비트를 보유하게 됐으며 평균 매입가는 7만 8천 달러로 총 1억 5,9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보유량 대비 수익률을 주요 지표로 삼아서 2024년 309.8%
4% 상승 이후 2015년 1분기 15.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중반 141개 보유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입해 연말에는 1,760개 이상을 확보하면서 일본 최대 기관 보유사 중 하나가 됐는데요. 기업의 비트코인 추적 전략은 미국의 스트래티지 방식을 따르면서 스트래티지는 2024년 4분기 6억 7,808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만 비트코인 장기 보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 역시 일본의 규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5년도까지 10,000개 목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좋게 흘러가는 유동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전일장 한마디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흐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전일장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 보겠습니다.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0.37% 오르면서 2,62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1선까지 올라오면서 0.4% 오름세 현재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쌈바만 현재 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수준입니다. 56,300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55,000원이라는 바닥선은 잘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합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20만 원 선에 대한 지지는 확실하게 받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오늘 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엔비디아 쪽에서는 소캠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디램에 부착되는 거고요. 디램 관련해서 저전력 LPDDR5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B2B로 엔비디아가 좀 집중을 했다면 B2C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새로운 개념이 좀 등장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내놓은 소캠까지 다양한 테마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수급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0.28%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35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1% 상승하면서 오늘 20만 원 선 지지하고 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여전히 발목을 붙잡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0만 원 선은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일단 이 선은 밟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부터 KB금융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제약 바이오주들에게는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 현재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6% 하락합니다. 그리고 기아도 오늘 현대차와 비슷하게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라운드 피겨 넘버이죠. 10만 원 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록3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1시에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대형주라고 하면 또 네이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일장 우리 증시는 과연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일장 한마디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우리 시장은 한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화는 과연 오늘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일장 우리 증시 안에서 한화 그룹주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조선이라던가 방산, 우주산업 쪽으로 주력 포트폴리오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안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한화 그룹주 전반적으로 훈풍 강하게 불었습니다. 반대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4월 2일자부터 자동차 쪽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안에서 주가가 큰 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살펴봤고요. 저는 오늘 증시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8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요즘 시장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 쪽에서 GDP가 좀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달러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까지 이어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2600선을 과연 단단하게 뒤져가면서 움직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떨지 계속해서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불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0.11% 올라가면서 2613포인트 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9% 올라가면서 770포인트 선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업종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쪽에서는 0.72%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으면서 의약품 쪽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장 0.7% 하락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다음 업종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운수 장비라던가 기계 쪽에서 1.4%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 장비 안에는 조선이 있고 기계 쪽에서는 로봇 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장 안에서 주가 과연 어느 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기타 서비스만 0.2%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훈풍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와 금융 쪽에서는 0.2%대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출판 매체 복제와 화학 쪽에서만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 종이 목재, 섬유 의류 그리고 음식료, 담배까지는 하락불이 들어와 있지만 다만 그 하락폭 자체는 굉장히 얕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 오늘도 기분 좋게 상승불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8%로 보다 더 상승폭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증권가에서 하나의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인텔 파운드리가 이 TSMC와의 협력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면 이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신 같은 경우에 현재 엇갈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담아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삼성전자에서 3조 487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1.18% 올라가면서 21만 4,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0.68%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가 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CDMO 사업의 확대와 수주 기회를 모색을 하겠다라면서 전략을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0.14%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조 원 가량을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에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세가 높은 북미 시장에 집중하려는 모습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0.1% 올라가면서 현재는 20만 원 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이 수입해 오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전일장에는 3%가량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가 짙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HLB 쪽에서만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보합과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 장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불을 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장에는 과연 저가 매수세 유입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기술 이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1분기에도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어제장 안에서 346억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또 견인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보상 문제로 지연됐었던 에코프로 오창 R&D 센터 건립이 최근에 이 토지 확보에 진전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안에서도 1.8%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과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좀 짙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자기술 섹터는 상승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방산 쪽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장 안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장 살펴봤더니 무려 7.63%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도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유럽 국가 한 곳이 올해 상반기 중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6%, LIG 넥스원이 3.5%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기가 1.63% 떨어지고 있으니까 과연 오늘 장 안에서 주가 추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LNF 쪽에서도 하나의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LFP 신규 사업이 본격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국내 셀기업과 26년에 이 양산을 목표로 하면서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EV, ESS 향으로 모두 다 나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이야말로 혼조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5.3% 큰 폭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원자력 쪽에서도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전기술이라던가 효성중공업처럼 원자력 관련주들이 어제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장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5.3%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과연 되돌리는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 쪽에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서 전력막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를 했고요.
더불어서 메타 쪽에서도 소식이 있었죠. 이 세계 최장 해저 케이블 구축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전선이라던가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름폭을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대원전선, 대한전선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 현대로템도 7.5% 올라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0.7%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0.4%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0.2%, HD 현대중공업이 2.14% 떨어지면서 오늘 장 안에서 조선주들은 다소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4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권사에서는 올해 1분기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신약이죠. 누게레 이 상업화 기대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신풍제약과 삼천단 제약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 쪽에서는 지정 유예로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이 공시가 됐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현재 0.17%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 신약 같은 경우에 키트로드와 병용 치료 시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0.8%, 셀티룬이 0.8% 떨어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0.7% 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43%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우리 김성훈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개장하고 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유동성은 어제까지 봤을 땐 나쁘지 않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핵심은 오늘 삼성전자의 자사주 이제 소각 소식, 3조 이상의 자사주 소각 소식이 시장에서 반도체의 전반적인 훈풍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로는 매수를 3거래일 연속 들어왔지만은 현물로서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더욱더 필요한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연기금들이 올해 들어서 2조 8천억 원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방어를 해주면서 일단 지수가 2,500 안팎과 2,600까지 레벨업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보면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2차 전지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5% 정도 이제 언저리에서 안정화를 찾았던 모습들이 일단 시장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상승폭 그래서 글로벌리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최상위권의 상승률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가 또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중국도 빅테크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TSMC가 이제 인텔에 대한 투자 가능성들이 열려 있으면서 TSMC를 필두해서 반도체 업황들이 이제 아시아 증시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때문에 일단 러시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원유라든가 가스 판매가 다시금 이제 유통이 이제 개시가 되면은 미국도 유가가 안정세를 접어들고 이제 물가 안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미국 증시도 훈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렇게 연골고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 저는 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관세에 대한 그 흐름도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관세 이런 이 악풍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방식을 다 마련을 했다라고 보는 점을 저는 이제 증시에서 뭐 어느 정도 악재는 좀 해소가 된 국면이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악재는 좀 해소가 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본 쪽에 있어서 GDP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엔화 강세 이어졌고요.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원화도 같이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달러원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원화가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현재 시간 18일에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미러 고위급 회담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종전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 먼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시장 안에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CXL도 있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쏘아 올렸던 소캠까지 추가가 지금 된 상태거든요. 테마가 너무 빨리 돌아서 뭔가 수익을 잘 줄 것 같은데 또 포트를 보면 마냥 그렇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소부장들 주가 1, 2월 달 보면은 바닥권에서 20, 30%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2의 HBM 뭐 상용화를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회동을 하면서 이 젠슨항의 개인용 인공지능 AI 슈퍼컴퓨터죠. 예, 그것에 대해서 HBM이 또 한 번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소부장들의 시작점은 제가 봤을 땐 딥시크가 영향폭을 일정 부분 줬고 뭐 이제 좀 과거로 돌아가자면은 이제 낸드의 가격 상승세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뭐 미국 쪽의 빅테크들이 시장을 주도한 흐름들에서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틈새 전략을 그리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보여줬다면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도 그런 면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거기에서 또 유리기판과 이 CXL 관련된 호재가 맞물리면서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이 미들캡 업종 쪽으로 주가가 반등폭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보면은 펀더멘탈이죠. 이제 뭐 우리가 KCM 관련주들라든가 이제 이 PXK 이런 뭐 이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핵심 공정 쪽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피퍼 일단 관련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일단 이 전공정 장비 쪽으로 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장비 쪽으로 신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이런 그 교체 수요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미 모멘텀들도 소부장 쪽에서는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텔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는데 뭐 파운드리 쪽 이제 관련돼서는 TMC
쪽으로 이제 일부 이제 흡수가 된다거나 일단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분사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요. 설계 쪽으로는 브로드컴이 가져가는데 브로드컴의 덩치가 외형 성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에도 뭐 훈풍이 작용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는 국내 기업들이 뭐 사실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단기성 재료로서 여겨진다면 핵심은 계속해서 유리기판 쪽에 관련된 이 PCB 업체들이 장기간 랠리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이 재료가 좀 강하다. 그렇게 소부장 쪽에서는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또 새롭게 등장했던 게 소캠입니다. 그래서 기판 위에다가 이제 저전력 디램을 붙이는 구조기 때문에 기판주들 심텍 같은 종목들 너무너무 잘 가고 있고 저전력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CXL이 이제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게 작년인데 그리고 이제 뭐 양산 이야기 나온 게 최근이란 말이죠. 그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 건데 소캠도 지금 나왔으니까 사실상 뭔가 우리한테 좀 피부로 와닿으려면 양산이 좀 시작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아직은 소캠 관련주들은 그냥 이제 기대감 속에 잠깐 단기적인 상승을 보이는 걸까요? 예, 지금 보면 어제도 말씀했듯이 심텍하고 코리아 서키트도 급등세를 보였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차트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이 조금 몰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보면은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이게 에이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반등을 줄 때 좀 뭐 한 일주일 이상 반등을 주는 성격의 흐름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은 이제 반등에 대한 기회는 남아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롱텀 전략으로 끌고 가기에는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뭐 확보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포트의 뭐 트레이딩 전략이 아닌 또 우리가 장기적인 보유 전략으로서 뭐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본질 가치로 따졌을 때는 펀더멘탈이 나오기까지 숫자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화가 좀 빠른 쪽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유리기판은 이미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2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핵심으로 봤을 때는 SKC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용화 기판에 대해서 뭐 이 코어로 봤을 때는 그 두 종목들은 바닥에서 한 50% 상승을 했지만은 이러한 흐름들 SKC 같은 경우는 동박에 대해서 적자폭이 최근 들어서 좀 어느 정도의 이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있어서 양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래도 좀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런 이 무게감들이 좀 실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가가 크게 올라지는 않았으니까 삼성전기와 SKC는 그래도 좀 베팅할 만한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소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의 기회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은 남아 있겠지만 롱텀으로 가기에는 전략상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상용화가 빨리 올 수 있는 유리기판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좀 보니까 현대차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기아도 같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 2일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일단은 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가격상으로 봤을 때 대표님 일단 박스 하단은 두 종목 모두 현대차, 기아 박스 하단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한 걸까요? 네, 저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저도 사실 있어요. 굉장히 사고 싶어하는 종목 중에 대형주 쪽에 고르자면 현대차와 기아가 이 정도 가격까지 빠질 일인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1월 달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보여줬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이제 우리가 EV라고 하는 하이브리드를 합산해서 미국에서는 순위가 거의 2위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의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율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관련된 제재가 계속 이어질수록 저는 전기차 시장은 올해 굉장히 좋게 보이기는 하는데 한 가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악재가 돌출이 아직은 안 된 게 이 보조금 악재가 나오기만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 바닥권에서의 탈출 신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도 우리 전기차와 같은 흐름에서 본다면은 그것을 뭐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테슬라와 현대기아차가 앞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20%가 EV향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연차의 비중이 80%기는 하지만 다른 유럽의 이 전기차 종합 전기차 업종 대비해서는 이제 EV 매출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쪽이 현대기아차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는 이제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재화, 배터리 내재화를 발표를 했지만은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 게 전고체 배터리하고 맞아요. 이제 2차 전지주가 올랐는데 이 진입 장벽이 높은데 너네가 할 수 있겠어라는 시장의 따가운 시선으로 지금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가 2030여건째 전고체를 배터리에 성공할 일은 크게 없다. 토요타가 더 가능성들이 크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그런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좀 더 뭐 견고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4월 달 되고 나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저는 오히려 악재가 또 돌출되면 또 빠지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에서도 우리가 봐왔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현대기아차는 보수적인 전략이 당분간은 맞겠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섹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격이 참 매력적이에요. 근데 담기는 좀 쉽지 않은 일단은 4월 달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는지 다 보고 나서 일단은 수급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상 오후 1시 되면 머스크의 그록 3 뭐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자부를 했는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반응이 일단 뭐 긍정적이라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오늘 오후장 안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움직임 좀 보일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 좀 하실까요? 지금 어차피 AI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뭐 카카오는 수급이 워낙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의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중소형주 중에 보자면은 뭐 폴라리스 AI라든가 이게 테슬라향과 일부 이제 이력이 있었던 관련주들에 대해서 반등폭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테슬라 인터페이스 이 오피스를 AI를 탑재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 아니면은 네. 그리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뭐 마음 AI라든가 마음 AI한테는 퀄컴 소프트웨어 구동도 없는 프로그램 제작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그런 대장주 역할을 했던 몇몇 종목들이 뭐 시세를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자면은 뭐 테슬라의 AI가 이 발전이 될수록 국내 기업에게 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걸로 연결고리를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또 투매가 나오는 쪽이 소프트웨어 AI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정말 트레이딩 전략을 쓰자면은 조금 빠르게 쓰는 편이 좋겠다. 그리고 실적 베이스로 간다면은 일단 저는 솔트렉스가 주가가 여기서 한 5% 정도 이하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솔트렉스나 엠노 그다음에 뭐 코난테크 요렇게 요 세 종목 정도가 저는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이 적정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테슬라 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굳이 연결을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연결을 좀 지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걸 제외하고 이제 솔트룩스, 엠로, 코난테크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가 추이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오늘 오후 1시에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겠고요. 이제 3월 말 그러니까 한 달하고 또 한 반 정도 남았는데 공매도 재개 이야기도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하락할 거고 그리고 그동안 업종 평균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빠질 위험도 있다라는 부분이 기사를 통해서 언급이 좀 됐고요. 거기 나왔던 기업들 중 하나가 삼양식품이랑 두산이었거든요. 조심할 만한 종목들 실제로 좀 있을까요? 네, 뭐 과거에는 공매도 장고하면 2차 전지를 빼놓을 그랬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요즘에도 더 빠질 자리가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사를 보니까 네. 2차 전지를 더 뺀다고? 그래서 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거에 그런
걸어서 갖고 맞아요, 와서 맞아요. 쓴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뭐 삼양식품도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리고 두산도 사실 이제 뭐 동박 정책 기파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공매도 재개라는 것은 우리가 롱숏 전략에서 되게 좋은 부분이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게 좀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이게 선택을 했을 때 꼭 삼양식품에서 아니면은 두산에서 흐름을 계속 보기보다는 그때 가서 저는 그 전략을 짜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요. 삼양식품이 그렇다고 해서 멀티플이 뭐 과하게 비싸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해외 시장 매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공장의 증설도 완료된다고 하고요. 중국 모멘텀도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양식품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두산은 직접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매출을 하면서 계속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올리고 있는데, 일단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그렇게 나왔지만 전에 기사를 보니까 2차 전지 얘기를 제가 아까도 해드렸지만 믿을 만한 쪽은 아니다. 이렇게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 내용까지 반영을 한 주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밀양 공장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떠오르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앞서서 살짝 힌트를 좀 주시긴 했는데 2차 전지 쪽도 그래도 일단 가격적으로 더 빠질 자리가 없어서인지 저가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파일럿 라인을 3월 달부터 가동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돼서 관련주들 움직임 좀 보이고 있고요. 인터배터리 일정도 있는 상황이고, 또 어제 나온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한국판 IRA 법안 제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공제받게 되는, 환급받게 되는 금액도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이고요. 이 역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일단 국내 로봇 기업들과 소프트 업체들이 합쳐서 K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을 정부가 주도해서 출범한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대기업들이 제조를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고 이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함께 좀 AI 모델을 제공하게 되면서 K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메타도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이 또한 함께 힘을 좀 보태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풍력이고요. 어제 이제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했고 2월 달에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 지금 남아있는 건데요.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도 오늘 개장하고 나선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 2차 테마가 전지? 최근에 네. 워낙 핫하기 때문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뭐 코스피 이전 때문이다, 아니면은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쌓였던 재고들이 올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흑자 전환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레포트들도 이제 나오는 레포트들의 제목을 보자면은 바닥을 찍었으니 남은 건 반등,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2차 전지 흐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의 역성장에서 지금은 정상적인 성장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유럽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반등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이 성장이 너무 거세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 글로벌리 비중 봤을 때 20%도 안 되게 쪼그라드는 시장이었지만은,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한 뭐 반사 이익 기대감도 일부는 있을 거고요. 또 가장 핵심은 뭐냐면 ESS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력 공급이 끊이지 않는 건데, 이것은 ESS 저장 장치로 하나를 타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양극재 시장도 계속 ESS 시장과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해외 공장을 ESS 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돌려서 교체를 하면서 ESS 중국에서 90% 갖고 있는 시장을 일부 10%만이라도 국내 시장에서 갖고 오면은 그것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2차 전지에 유효하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많이 봤냐면 비아디 코리아가 한국에 진출을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저가형 공세를 피우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뭐 EV2라든지 그래서 뭐 테슬라도 모델 2를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형 시장에서의 그런 춘추 전국 시대가 말이 된다면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의 MS가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에서는 그 탑픽은 소재 쪽,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가는 흐름에서도 봤을 때도 이제 우리는 저런 거죠.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양산을 먼저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은 이 원재료는 누가 황화리튬 누가 사든지 살 것이다. 지금 이제 뭐 삼성 SDI가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납품을 계속 시도를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소재 쪽이 먼저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저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짜 소재부터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반응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2차 전지는 더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이지만 일단 남아있는 일정들을 반영하면서 반등을 줄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배터리 일정도 있고 또 현대차가 파일럿 라인을 3월 달에 가동한다고 하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올라오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 앞서서 제가 로봇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버넥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는 유니트리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같이 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버넥트의 2대 주주가 요즘 핫한 잘 나가고 있는 한화입니다. 그래서 한화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은 버넥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뭐 지금 상한가 기록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차피 내용을 보면은 뭐 하나가 지금 접근을 했다. 네.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 성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셋째 주 이제 우리가 삼형제 중에 셋째 김동선 회장이 로봇의 이 첨단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어떻죠? 화끈하죠. 예전에 사고를 좀 많이 쳤었지만 네. 첫째는 방산 쪽을 갖고 있고 둘째가 금융 쪽, 둘째는 조용하고 그렇죠. 이 첫째는 워커홀릭이고 셋째가 한 번 한다면 하자는 그런 전략을 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에서 이제 하나 비전을 갖고 있고 로보틱스 갖고 있고 이런 그 연결고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에 대한 동력을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버넥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휴머노이드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협약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관련돼서 본다면은 하나 로보틱스의 성장과 더불어서 저는 주가의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보면 주 하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급등하면서 30% 30%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무거운 하나도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핵심은 하나 그룹주의 연결고리가 일부 있다면은 주가의 상승폭은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레벨이 클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로봇주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뭐 SK온의 2대 주주인 유일로보틱스라든지 뭐 일단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과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서 로봇주들 실적 발표하면 다 빠그러졌어요, 사실은. 요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뭐 클로버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 실적이 계속 적자 뭐 영업이익 잠정 지난해 400억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1억 이미 적자를 냈다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폭은 하루 하락 주고 나서 다시 튀어 올랐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요. 메타도 로봇 시장 진출한다고 맞아요. 하지 너도 나도 로봇 시장 진출하면서 하나의 연결거리가 마련이 만약에라도 되면 협업 소식 마련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올해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주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대. 눌림목대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서 우리 시청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는 이제 시장인데 참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대기업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이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지금 보면은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하이젠 RM
그다음에 뭐 SPG, 뭐 뉴로메카까지 해서 뭐 주가의 흐름보를 보면 뉴로메카가 그동안의 주가 상승폭이 좀 덜했다. 포스코. 근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포스코 그룹이. 그쵸. 근데 지분을 넣는다면 지금 3%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분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서 한번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늘릴 거에 대한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많이 늘린 거 말고 어. 늘릴 거를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나오면 조금씩 그렇군요.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을 좀 보내게 되면서 지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들보다는 이제 지분을 늘려갈 만한 기회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선별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디어 함께 좀 제공해 주셨고요.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면서 티웨이 항공, 대명소노 시즌, 예림당 등이 장 초반 급락했습니다. 대명소노는 지난해까지 예림당 측으로부터 티웨이 항공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 협의를 논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예림당 측이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장 초반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원전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전망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미를 비롯해서 중동과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쪽에서도 이 가스 발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급 제한 상황 속에서 수혜가 계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랩이 넷플릭스와 OTT 콘텐츠 제작 공급에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Y랩 주가가 오전 9시 1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1.6%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경영상 비밀 유지로 계약 금액 공시는 유보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일 최고가를 행진 중입니다. 장 초반 주가가 65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3거래일째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 방산 3대 기업 주가도 장 초반 급등세로 시작해서 신고가를 하루 만에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 시간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코스피 쪽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혼조세가 짙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개장과 조금 대비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현재는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600선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09포인트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단 하락폭 자체가 0.05%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2%가 빠지면서 현재는 76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360억을 매수하면서 그래도 지수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지금 물량을 1,700억가량 덜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강하게 눌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일단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이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그만큼 팔아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눌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쪽에서는 1%대, 의약품도 지금 0.9%까지 그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에서는 지금 전기전자가 낙폭으로 바뀌었고요. 비금속 광물 쪽에서도 0.61%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계 쪽에서는 2.43% 가장 강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 장비도 1.37% 그래도 큰 폭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하락 전환한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가 1% 이상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조라던가 건설, 유통, 금융 모두 다 소폭이지만 그래도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만 상승분이 들어와 있고 섬유의료가 0.7% 낙폭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살펴봤더니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2%, 개장에는 1%대 강세였는데 이 폭을 살펴보자면 거의 3%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0.36%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5%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05% 아주 소폭의 오름폭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 살펴보자면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5% 다시금 강세 보여주면서 지금 굳건하게 40만 원 선을 버텨내가고 있고요. HLB도 지금 굳건하게 1%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롬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6%대, 에코프로 BM이 1%, 그리고 알테오젠이 1.6%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간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조를 소각하고 3조를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굳건하게 상승분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는 56,2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개장 때는 7%대 오름폭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10.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6.06%로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오름폭을 더 크게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산 3대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굳건한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테마가 지금 이 시장 안에서도 강세를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과 체코가 원자력과 청정수소로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에 이 안에서 원자력이란 키워드가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올해 원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전망
전망이 된다라면서 매수세가 몰렸고요. 4년 만에 지금 3만 원 선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 다시금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대, 두산 로보틱스가 5.92%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여전히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0.7% 떨어지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2.3% 하락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현대차와 기아가 대표주로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자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일장에서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기아가 0.1%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0.1%대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자면 LG 같은 경우 0.4% 떨어지고 있고요. 코웨이도 1.5%대 하락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지금 소비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심리가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1.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 살펴볼 종목들은 컨슈머, 논, 듀어러블 주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을 꼽자고 하자면 가장 먼저 지금 삼양식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의 신화로 실적 성장 기대감에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소비재 쪽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양식품이 0.3%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살펴보자면 아모레퍼시픽이 0.4%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NG가 1.4% 떨어지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을 넘어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앞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1.2%대 하락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약보합 수준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방산 쪽, 우주항공 쪽이 좀 강하고요. 그 밑으로 로봇이나 원전 쪽 테마가 좀 돌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상 오후 1시에 그록3 공개 일정 있으니까요. 오후장 대비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